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79회 대한민국 국군 주요 합동 행사가 열리는 날 새벽부터 행사장 주변은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문소마다 엘리트 장교 헌병들이 배치되고 차량 한 대 한 대가 철저한 검색을 거쳐 통과되었죠. 행사장 입구에는 이미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군악대는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현장을 오가는 장교들의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 해외 귀빈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합동 행사였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더욱 숨막히는 분위기가 펼쳐져요. 관람석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일반석과 내빈석,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자리한 VIP석이었습니다. 일반석에는 하급 장교들과 행정요원들이 앉고 내빈석에는 영관급 장교들이 배치되었죠. 하지만 VIP석은 달랐어요. 이곳은 장성급 이상만 앉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시야가 가장 좋고 행사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죠. 자리 하나하나가 계급과 서열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고 누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가 가늠되는 곳이었습니다. 의전 총책임자인 최병철 대령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돌며 좌석 배치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좌석 배치도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늘 하루는 내 손에 달렸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최병철은 의전실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누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누구와 누구를 붙여 앉히면 안 되는지, 어떤 자리가 가장 민감한지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 좌석 배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권력을 잃고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장성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죠. 그의 손끝 하나로 누군가는 좋은 자리를 얻고 누군가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최병철은 VIP석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좌석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의 눈은 매섭게 빛났고 손가락은 배치도 위를 정확하게 짚어가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VIP석 중앙 가장 시야가 좋고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한 여군 대위가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정윤아라는 이름표를 단 그 대위는 눈에 띄는 수행원도 없었고 과한 태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단정하게 앉아서 행사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분명 장성급 지정석이었어요. 최병철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대위가 저 자리에? 최병철은 순간 자신의 배치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그 자리는 2등성 장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위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주변 장교들을 힐끗 보며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대위가 감히 저 자리에 앉아 있네. 이게 말이 되나? 주변에 있던 장교 몇몇이 고개를 돌려 정윤아를 바라봤어요. 최병철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컸고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계산된 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윤아 쪽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더 높였죠. 대위, 지금 자리 착각한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앉아 있어? 정윤아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최병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정받은 자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최병철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긁혔어요. 지정받은 자리라니 그것도 대위가요? 15년 동안 의전을 총괄해온 자신도 모르는 지정이 있을 리 없었죠. 최병철은 주위를 둘러보며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정? 누가 대위한테 이 자리를 지정했다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대위 계급으로 이 자리에 앉아? 이건 장성급 전용석이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윤아에게 쏟아졌어요. VIP석 주변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빈석에 앉아있던 영광급 장교들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죠. 최병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정하게 앉은 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곧 도착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 말이 최병철을 완전히 폭발시켰어요. 곧 도착할 사람? 그게 누구든 대위 계급으로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최병철은 헌병을 향해 손짓하며 큰 소리로 명령했죠. 명령 불복종이다. 당장 저 여자 대위 끌어내. 지금 당장. 헌병 2명이 재빨리 다가와 정윤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정윤아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몸이 VIP석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순간 주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들과 행정요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이었고 계급을 이용한 폭력이었어요. 최병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윤아가 끌려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웃음이 걸려 있었죠. VIP석 아래 행사장 중앙 통로에 정윤아가 세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귀빈과 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병철은 의도적으로 정윤아를 그 자리에 서 있게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최병철은 천천히 정윤아 주변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대위, 왜 VIP석에 앉았는지 명확히 설명해봐.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이야. 정윤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병철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죠. 말 못한다? 그럼 수상하지. 대위 계급으로 장성급 자리에 앉아놓고 이유는 말 못한다? 이거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내빈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병철은 그 분위기를 정확히 읽고 있었죠. 그는 정윤아의 가방을 가리키며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가방 열어봐. 지금 당장. 정윤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개인 소지품입니다. 영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병철은 그 말에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헌병을 향해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가방 압수해. 지금 이 상황에서 거부한다는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야. 헌병이 다가와 정윤아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정윤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헌병은 강제로 가방 끈을 잡아당겼고 정윤아의 손에서 가방이 빠져나갔습니다. 최병철은 직접 가방을 받아들고는 지퍼를 거칠게 열었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뒤집어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수첩, 볼펜, 지갑,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색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봉투 겉면에는 선명한 도장과 작전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행 사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정윤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그녀는 그 봉투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병철은 기다렸다는 듯 그 봉투를 집어들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봉투를 돌려 보이며 외쳤어요. 봐라, 작전 봉투다. 이게 대위 가방에서 나왔어. 대위, 이게 뭐야? 왜 작전 봉투가 내 가방에 있는 거지?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장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내빈석에서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작전 봉투를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유출 아니야? 간첩 가능성도 있지 않나? 최병철은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흔들며 계속 말했어요. 작전 문서는 절대 개인이 소지할 수 없어.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아니, 규정 위반을 넘어서 이건 보안 사고야. 정윤아는 이를 악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누군가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저 봉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최병철은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는 정윤아를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죠. 누가 넣었다고? 그럼 내가 넣었단 말이야?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가 넣었다는 거야?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정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병철은 그 침묵을 이용해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대위 계급인 이 사람이 장성급 VIP석에 무단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유는 말 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방에서는 작전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최병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내부 연계 사건입니다. VIP석에 접근해서 중요 인사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문서를 빼돌리려 한 거예요. 간첩 행위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간첩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행사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윤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경계,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죠. 정윤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병철은 헌병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어요. 대위를 즉시 격리 조치해. 그리고 보안사에 긴급 보고 올려. 헌병 4명이 정윤아를 에워쌌습니다. 정윤아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병철은 승리한 표정으로 정윤아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위, 이제 끝이야.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다 끝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차량 소리였죠. 최병철은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군용 차량 행렬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행사장 입구 쪽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군용 차량 행렬이 천천히 행사장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선두 차량에는 삼성 장군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최병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삼성 장군, 그것도 새로 부임한 정태균 중장이 도착한 겁니다. 차량 행렬은 VIP 주차구역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참모들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도열했고 뒷문이 열리자 정태균 중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화려한 등장도 과한 제스처도 없이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장교들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고 내빈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균은 현장을 한 바퀴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VIP석을 지나고 내빈석을 지나고 그리고 행사장 중앙 통로에 시선이 멈췄죠.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서 있는 정윤아가 보였습니다. 정태균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는 참모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왜 저러고 있나? 참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의전실에서 처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균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병철은 정태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죠. 중장님 경례. 의전 총책임자 최병철 대령입니다. 정태균은 경례를 받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대위 왜 저기 서 있나? 최병철은 자신 있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태균에게 보고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대위가 VIP석 중앙 장성급 전용 좌석에 무단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지했으나 따르지 않아 강제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정태균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최병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 대위의 가방에서 작전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문서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병철은 회색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이게 증거입니다. VIP석 무단 점거, 작전 봉투 불법 소지, 그리고 설명 거부, 내부 연계 의심 사례로 판단하여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정태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회색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정윤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윤아는 헌병들 사이에서 고든 자세로 서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균은 갑자기 정윤아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윤아. 그 한마디에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주변 장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정태균 중장이 대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계급도 부르지 않고 이름만 불렀다는 것은 더욱 의아한 일이었어요. 정윤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경례했습니다. 예, 중장님. 정태균은 짧게 말했어요. 보고. 정윤아는 군기 잡힌 자세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정석이었습니다. VIP석 중앙 12번 좌석은 제가 지정받은 자리였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급히 자신의 배치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12번 좌석은 분명 2등석 장군 자리로 표시되어 있었죠. 정태균은 천천히 최병철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최 대령, 12번 좌석 누구 자리로 알고 있나? 최병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2등석 장군 자리로 배치했습니다. 정태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자리 내가 직접 지정했어. 정윤아 대위 자리야. 최병철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죠. 중장이 직접 대위의 자리를 지정했다는 것, 그것도
VIP석 중앙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태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대위는 내 막내딸이야. VIP석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내빈석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최병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정윤아를 다시 바라봤죠. 정윤아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태균 중장의 딸, 삼성 장군의 막내딸. 그 사실이 현장에 퍼지자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어요. 최병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VIP석에서 끌어낸 것, 가방을 강제로 뒤집은 것, 간첩이라고 몰아붙인 것. 최병철은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태균은 차갑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의전실 전원 대기. 헌병대 즉시 통제 들어가. 헌병대장이 재빨리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중장님. 행사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태균은 바닥에 떨어진 회색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는 봉투를 사람들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부 유출자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 봉투야. 가짜 문서지. 진짜 작전 문서가 아니라고. 최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태균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험 봉투라는 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있었어요. 가짜 문서를 미끼로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는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최병철은 입술을 떨며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태균은 봉투를 천천히 뒤집어 보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이 봉투는 한 달 전부터 의도적으로 유통시킨 거야. 진짜처럼 보이지만 안에 든 내용은 전부 허위 정보지. 누가 이걸 빼돌리는지, 누가 이걸 이용하는지 확인하려고 만든 함정이었어. 정태균의 시선이 천천히 최병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최병철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정태균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 대령, 이 봉투가 어떻게 정윤아 대위 가방에 들어갔을까? 최병철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그는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위 가방을 확인했을 때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정태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모른다? 그럼 저절로 들어간 거야? 아니면 정윤아가 직접 넣었다고 생각하나? 최병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균은 참모를 향해 손짓했어요. 감시 영상 가져와. 오늘 아침부터 현재까지 VIP석 주변 전부. 참모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참모는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어요. 정태균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주변 장교들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정태균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그리고는 태블릿을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VIP석 근처 복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45분이었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걷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의전실 소속 중령이었습니다. 정태균은 화면을 다시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그 중령은 VIP석 좌석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2번 좌석 옆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죠. 정윤아의 가방이었어요. 중령은 재빠르게 주변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서 회색 봉투를 꺼내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어요. 현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병철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중령은 최병철의 측근이었습니다. 의전실에서 최병철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정태규는 태블릿을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중령, 누구 지시로 움직인 거지? 최병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태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봉투는 한 달 전부터 특정 인물들에게만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어. 의전실 책임자급 이상만 볼 수 있는 문서함에 넣어뒀지. 그리고 누가 그걸 꺼내는지, 누가 그걸 어디에 쓰는지 전부 추적했어. 정태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최대령, 넌 이 봉투를 일부러 빼냈어. 그리고 내 측근에게 지시해서 정윤아 가방에 집어넣게 했지. 왜 그랬나? 최병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규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왜를 물었어? 왜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최병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위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정태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최병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위가 의전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대위 계급이라 거절했어요. 그런데 대위는 제 결정을 무시하고 상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질책을 받았어요. 최병철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의전을 해왔습니다. 제 판단이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위 하나 때문에 제가 무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정태규는 최병철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서 간첩으로 몰았어? 최병철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위가 VIP석에 앉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봉투는 그냥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정말로 간첩이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정태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명분? 넌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누명을 명분이라고 불러? 최병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규는 헌병대장을 향해 명령했어요. 최병철 대령, 즉시 체포,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군기문란 혐의로 조사 들어가. 헌병들이 재빨리 최병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병철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헌병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죠. 최병철이 끌려가는 동안 정태규는 정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윤아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태규는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나?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정태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조사실로 가자. 할 얘기가 있어. 정윤아는 경례하며 대답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VIP석은 텅 비어 있었고 행사장은 어색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별관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발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정태규는 앞서 걸었고 정윤아는 두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죠. 조사실 문 앞에 도착하자 정태규는 참모들에게 손짓했어요. 다들 나가 있어.
30분 후에 와. 참모들은 경례하고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정태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윤아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사실 안은 간소했어요.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벽면에 걸린 태극기와 군기가 전부였습니다. 정태규는 의자를 빼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정윤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지만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정태규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정윤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태규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정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이라서 더 숨기고 싶었습니다. 정태규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정윤아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인간한 이유로 계속 아버지 딸로만 불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은 장군 딸이니까라고 말했어요. 제가 승진하면 배경 덕분이라고 했고 제가 임무를 잘 수행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윤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계속했어요.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정윤아라는 사람 자체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합동행사 의전 참여를 자원했을 때 일부러 신분을 숨겼습니다. 정태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당한 거야? 그게 내가 원한 거였어? 정윤아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그게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태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윤아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현장 의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계급이 어떻게 사람을 짓밟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태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최병철한테 걸린 거야?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의전실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최 대령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 VIP석 자리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정태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자리를 내가 요청했어? 정윤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VIP석 중앙에 앉게 해달라고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해 주셨죠. 정태규는 그제야 일주일 전 정윤아가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자리 하나를 요청했고 정태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허락했었습니다. 그게 이런 의도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정태규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윤아야, 넌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한 거야. 만약 내가 늦게 도착했으면 어쩔 뻔했어? 최병철이 널 정말로 간첩으로 몰고 갔으면? 정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태규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내 인생이 망가질 뻔했어. 정윤아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최 대령 같은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고 계급으로 사람을 짓밟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태규는 한참 동안 정윤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안도,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넌 용감했어. 하지만 동시에 무모했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잖아. 정윤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태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부담스러웠던 건 알아.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 위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정윤아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태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넌 내 딸이기 전에 군인이었어.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고 진실을 지키려고 했지. 그게 진짜 군인이야. 정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정태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윤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보고 싶었던 것, 바꾸고 싶었던 것, 우리 함께 해나가자.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행사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행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곳 조사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참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태균에게 경례하며 보고했어요. 중장님, 최병철 대령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시 영상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태균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건네받았어요. 화면에는 지난 한 달간의 영상 분석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태균은 천천히 화면을 넘기며 확인했죠. 정윤아도 옆에서 함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에는 최병철이 회색 봉투를 처음 발견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3주 전 최병철은 기밀 문서함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봉투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갔죠. 정태균은 화면을 멈추고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이후 동선은? 참모가 대답했어요. 최 대령은 봉투를 이틀간 자신의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정윤아 대위가 의전실에 자료를 요청한 바로 그날 측근 중령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태균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최병철은 중령과 사무실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최병철이 회색 봉투를 보여주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게 명확히 보였죠.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윤아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계획적이었네요. 정태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어. 너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지. 참모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중령은 그 후로 정윤아 대위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대위가 언제 어디에 가방을 두는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전부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대위가 VIP석에 앉자마자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정태균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중령은 지금 어디 있나? 구금 조치했습니다. 조사 대기 중입니다. 정태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병철만의 문제가 아니야. 의전실 전체를 조사해야 해.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전실 전체 조사를 지시하시겠습니까? 정태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조직 전체가 썩어 있었기 때문이야. 최병철 혼자만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어. 정윤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조사에 참여해도 될까요? 정태균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정윤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태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야. 자문 역할로 참여해.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기록으로 남겨. 정윤아는 경례하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참모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최병철 대령 신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태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자. 세 사람은 조사실을 나와 복도 끝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신문실 문 앞에는 헌병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정태균을 보자 경례했습니다. 정태균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신문실 안은 조사실보다 더 삭막했습니다. 회색 벽과 형광등, 그리고 중앙에 놓인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어요. 최병철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정태균이 들어오자 최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헌병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정태균은 최병철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윤아는 뒤쪽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정태균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최병철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 대령, 변명할 기회를 줄게. 왜 그랬나? 최병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균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은 들었어. 이유를 물었어. 최병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의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태균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최병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15년 동안 의전을 했습니다. 장성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저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누구도 제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최병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윤아 대위가 나타났어요. 대위 계급으로 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상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권위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정태균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짓밟았어? 최병철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위 하나 때문에 15년 쌓아온 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정태균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그 소리에 신문실 전체가 울렸어요.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어? 그게 내가 15년 동안 배운 거야? 최병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균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넌 의전을 한 게 아니야. 권력을 남용했어. 사람을 자리로만 받고 계급으로만 판단했지. 그게 내가 15년 동안 한 일이야. 신문실 문이 닫히고 정태균과 정윤아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복도 끝 창가에 도착하자 정태균은 발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여전히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정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태균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정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최 대령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게 권력이 사람을 짓밟지 못하게 시스템을 바꾸고 싶습니다. 정태균은 팔짱을 끼고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정윤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의전실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계급이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에 책임을 다하는 문화로요. 정태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정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의전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좌석 배치나 행사 준비 과정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복수의 검토자가 필요하고 이에 제기 절차도 명확해야 합니다. 정태규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정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신고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급자의 잘못을 신고하면 오히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예요. 익명신고 시스템과 신고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태규는 턱을 쓸어내리며 물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군대는 계급사회야. 상명하복이 기본이지.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명하복과 권력 남용은 다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부당한 대우를 참는 건 별개예요. 우리는 그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정태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테니까. 정윤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정태규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주도해봐. 의전 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 테니 내가 실무를 맡아. 정윤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요? 정태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경험했고 내가 가장 잘 알잖아. 물론 혼자 하라는 건 아니야. 각 부서에서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을 거야. 하지만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해. 정윤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윤아야, 이건 쉬운 길이 아니야. 반발도 많을 거고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정윤아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이걸 위해 군인이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참모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어요. 그는 경례하며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최병철 대령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준비 중입니다. 정태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다른 연루자는?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의전실 소속 중령과 상사 2명이 추가로 조사 대상입니다. 모두 최 대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태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전부 조사해. 관련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참모가 경례하고 물러났습니다. 정태규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행사장에서는 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정윤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행사장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나요? 정태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됐어.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정윤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태균도 따라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은 다시 복도를 걸어 별관을 나왔어요. 밖에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태균이 말했습니다. 윤아야, 오늘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 정윤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조사 자문 준비도 해야 하고 개혁안 초안도 작성해야 해요. 정태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하지만 오늘은 진짜 쉬어.
내일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 정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정태규는 다시 한번 정윤아를 바라봤어요. 윤아야, 자랑스럽다. 정윤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가 출발했고 행사장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어요.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행사장에는 다시 국군 주요 합동 행사가 열리는 날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 행사는 석 달 전과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전실이었죠. 새로 부임한 의전 책임자는 모든 좌석 배치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이에 제기 절차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VIP석 입구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좌석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정윤아는 의전 개혁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석 달간 작성한 개혁안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스크포스 팀원인 김소령이 들어왔어요. 대위님, 오늘 행사장 점검 결과 나왔습니다. 정윤아는 고개를 들어 김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완벽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고 민원도 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져서 만족도가 올랐다는 반응이 많아요. 정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석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개혁안을 만들고 반대를 설득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김소령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익명 신고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가 3건 들어왔는데 모두 신속하게 처리됐어요. 신고자 신원도 완벽하게 보호됐고요.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은 만들었지만 문화를 바꾸는 건 시간이 더 걸려요. 김소령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참모가 들어왔어요. 그는 정윤아에게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중장님께서 행사장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정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참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윤아는 군복을 정돈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행사장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정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이 길을 지날 때와는 마음이 달랐어요. 그때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뿌듯함과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참모가 정윤아를 VIP석으로 안내했어요. 석 달 전 그 자리 12번 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정윤아는 자리에 앉아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좌석은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태균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VIP석으로 올라와 정윤아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해냈어. 정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태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시작했잖아. 그게 중요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가 연주되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정윤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국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앉았을 때 행사 진행자가 특별 발표를 알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군 의전 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정윤아 대위에게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정윤아는 깜짝 놀라 정태균을 바라봤어요. 정태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에 오른 정윤아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녀는 표창장을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서 간첩으로 몰렸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정윤아 대위는 개인의 고통을 딛고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윤아는 표창장을 가슴에 안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윤아는 그들에게 답례하며 자리로 돌아왔죠. 행사가 끝나고 정윤아는 정태균과 함께 행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태균이 말했어요. 윤아야, 오늘 내가 받은 건 표창장만이 아니야. 정윤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정태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인정이지. 내가 군인으로서 정윤아라는 사람으로서 받은 인정이야. 정윤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VIP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였죠. 정윤아는 행사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윤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정태균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행사장에는 고요함만 남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권력은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오늘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